이제 아시안컵이 정말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가 아시안컵에 가면 아무래도 아시아 무대다 보니까 우리보다 약한 팀들을 상대할 때가 많거든요. 특히나 뭐 우리와 같은 조에 형성되어 있는 바레인, 요르단, 말레이시아 이 팀들은 당연히 우리와 상대할 때 밀집 수비를 만들 때가 많겠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상대의 밀집 수비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냐, 두 번째는 상대가 밀집 수비를 만들다가 우리가 아무래도 공격적인 무게감이 좀 크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우리가 올라갔을 때 상대방의 역습을 잘 막아낼 수 있을 것이냐,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이제 오늘은 수비적인 측면을 좀 생각해 보면요, 아무래도 공격적인 측면은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여러 선수들을 좀 많이 다뤄봤으니까 수비적인 측면을 생각했을 때 우리의 수비 라인에 김민재 선수가 있으니까 역습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단언하기에는 이제 그 아시아 팀들의 공격의 퀄리티라던가 전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성장을 했어요. 우리가 성장한 만큼 아시아 팀들도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비적인 측면에 너무 신경을 안 쓰면 우리를 상대로 한 골 정도는 넣을 수 있는 팀들이 꽤나 많습니다. 특히나 요르단의 알타마리 같은 선수들은, 이 선수가 리그앙에서도 드리블로 유명한 선수거든요. 최근에 이 리그앙의 드리블 수치를 보면 당연히 파리 생제르맹에 있는 바르콜라나 덴벨레, 이 선수들은 공격을 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드리블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바로 그 밑에 알타마리가 있어요. 그렇다는 건 이 알타마리가 리그앙 내에서도 드리블로는 아주 최상위권에 있는 선수라고 봐야 되는데, 요르단에서는 알타마리가 요르단의 메시이자 살라이자 손흥민, 약간 그런 존재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라면 뭐 홀란드 같은 느낌이겠죠. 아무래도 요르단의 스쿼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알타마리만 믿고 하는 축구거든요. 심지어 이 알타마리가 몽펠리에에서도 오른쪽 측면에서 뛰거든요. 근데 이 오른쪽 측면이 우리가 아무래도 좀 약한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격을 할 때 김민재 선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비 라인이 엄청나게 높죠. 벤투 감독 시절과 약간은 달라진 지점이, 벤투 감독은 이 미드필더 라인의 선수 숫자를 많이 가져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손흥민 선수를 측면으로 뺄 때도 있었고 4-2-3-1에 가까운 형태가 됐었죠. 그리고 이 4-2-3-1을 할 때도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중앙 지역으로 많이 좁혀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수비 라인이 높아도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공격을 하다가 중앙 지역에서 볼을 빼앗겼을 때 중원에서 싸워주는 선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상대가 우리의 공격을 막아낸 다음에 역습을 할 때 우리가 중원 지역에서 압박을 해서 볼을 끊어내니까 여기서부터 상대가 공격을 전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죠. 그런데 클린스만 감독은 아무래도 조금 더 공격 숫자를 늘리고 싶어하는 감독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4-4-2 전형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전방에 있는 공격수들은 박스 안쪽으로 조금 더 붙어 있고, 그리고 좌우 측면에 있는 공격수들도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측면 지역으로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내는 데 좀 집중을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좌우 풀백도 공격에 가담하는 빈도가 꽤나 많죠. 물론 이제 뭐 오른쪽에 있는 서령우 선수는 밸런스를 맞춰줄 때도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우리 팀의 에이스처럼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이강인의 플레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서령우 선수가 뭐 안쪽으로 언더래핑을 하기도 하고 이강인의 뒤쪽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공격에 가담하는 빈도가 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좌우 측면에서도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최전방에서는 투톱이 올라가 버리면 중원에 당연히 공간이 좀 넓게 생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클린스만 감독이 황인범 선수까지 공격에 가담을 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황인범과 이재성, 이 두 명의 선수를 수비형 미드필더 없이 중앙 미드필더 라인을 만들면서 이재성 선수를 공격형 미드필더, 황인범 선수를 한 칸 뒤에 배치할 때가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재성도 공격에 가담하고 황인범 선수도 어쨌든 공격성을 가진 선수니까 어느 정도 공격에 가담해버리면 우리가 이 수비 라인 앞에 아무리 김민재가 수비력이 뭐 월드 클래스, 심지어는 김민재보다 잘하는 수비수를 꼽기가 어렵죠. 전 세계에서. 그 정도의 선수이긴 하지만 김민재가 수비 라인 앞 공간도 커버하고 뒷 공간도 커버하고 심지어 좌우 측면도 커버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상대가 밀집 수비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의 밀집 수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조금 더 공격 숫자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너무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알타마리 같은 선수들이 역습을 했을 때 김민재 혼자서 막기에는 한 두세 명의 선수를 혼자서 막기는 힘들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클린스만 감독이
중국이라던가 뭐 베트남, 싱가포르 이런 팀들과 경기를 할 때는 정말 4-4-2 전형을 쓸 때도 이재성 선수를 공격형 미드필더, 황인범 선수를 약간 뒤에 이렇게 배치하는 전형이 통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뭐 싱가포르나 이제 베트남 이쪽 국가들은 물론 이제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 팀들이 아무래도 우리의 스쿼드보다는 많이 질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공격적으로 운영을 해도 역습으로 나오는 힘이 매우 부족하거든요. 우리 조에 소속된 바레인, 요르단, 그리고 말레이시아 이 세 팀을 생각해 봤을 때는 뭐 베트남과 비슷한 수준인 말레이시아 그 정도의 팀을 만날 땐 이렇게 아주 정말 공격에 올인하는 그러한 스쿼드를 만들 수 있어도 요르단이라던가 바레인 이런 팀들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수비적인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박용우 선수를 수비 라인 앞에 무조건 배치시키고 그리고 아무래도 중원 라인에 황인범 선수를 조금 더 배치시킬 때 황인범 선수도 공격에 너무 가담하는 것보다는 약간 뒤쪽에서 3선 라인에서 패스를 공급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맡기면서 역습에 대한 대비도 될 수 있도록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고요. 이렇게 역습에 대비하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데 적합하지 않을까 싶고 특히나 토너먼트로 올라가면 우리가 근시일 내에 가장 강팀을 만나는 일정이 이제 형성이 될 수 있는 게 8강전이거든요. 8강전에서 이란을 만날 확률이 좀 높아요. 이란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밸런스가 무너지는 전술로 나갔다가는 아무리 최근에 뭐 아지문이라던가 타레미 그리고 뭐 자한바크시 이런 선수들이 뭐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유럽에서 그래도 이렇게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는 한 방을 먹일 수 있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4-2 전형을 쓴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수비 밸런스를 찾는 그러한 방법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도 아예 밸런스를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 유럽 원정 때 웨일스와 사우디를 만났을 때는 특히나 웨일스전에 웨일스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뭐 스쿼드가 안 좋다라거나 우리보다 약팀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팀이잖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약간 중앙 미드필더처럼 내렸었죠. 그래서 사실상 4-1-4-1 전형처럼 했었는데 이게 문제는 손흥민 선수를 투톱으로 쓰는 이유는 손흥민을 높게, 손흥민을 공격적으로 쓰기 위함인데 투톱을 쓴다고 해서 중원이 부족해지고 그래서 손흥민을 미드필더처럼 쓰면 이거는 손흥민 선수를 왼쪽 측면에 쓰는 것보다도 더 수비적으로 쓰는 거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가 이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서 수비의 자리를 잡는 것에 뭐 당연히 익숙한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뒤쪽에서 사실 공백이 많이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전형은 실패로 돌아간 상태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좌우 측면에 있는 이강인 선수라던가 황희찬 선수가 조금 더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서 역습을 저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을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4-3-3보다는 4-4-2에 가까운 전형을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4-4-2 전형에서 밸런스를 맞추는 가장 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너무 측면으로 넓혀지지 말고 약간은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서 수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도 4-4-2 전형을 쓰고 있지만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스톤 빌라가 중원 싸움에 잘 안 지는 팀이에요. 왜 그러냐? 좌우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서 중원 싸움에 가담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전형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라리가에서 4-4-2 전형을 사용을 해서 우승을 거둘 때 했던 전략과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강인이나 황희찬이 안쪽으로 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이 좌우 측면에 있는 풀백 서령우라던가 이기재 혹은 김진수 이런 선수들이 공격을 할 때도 살짝 안쪽으로 들어와서 위치를 선정하는 게 좋을 수 있죠. 이게 특히나 이기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서령우 선수는 이제 이강인 선수를 도와주러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기재 선수가 발이 빠른 편이 아니다 보니까 황희찬 선수가 측면을 넓혀주고 이때 이기재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서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면서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공급하는 이러한 롤을 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기재 선수가 여기서 조금 더 높이 올라가서 공격에 가담하는 것보다는 요 중원 라인쯤에 위치하면서 사실상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2-3 빌드업 풀백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미드필더처럼 플레이를 하는 이러한 전형은 뭐 토트넘이라던가 아니면 아스날이라던가 인버티드 풀백을 사용하는 팀들이 종종 이러한 전형을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풀백 자리에 있는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밸런스를 좀 맞춰주는 이러한 전형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가까운 시일 내에 경기를 하는 팀이 요르단이다 보니까 요르단의 그 알타마리가 오른쪽에서 좀 뛰어요.
왼발잡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접고 들어오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기재 선수가 이 알타마리의 돌파와 스피드 이런 개인기를 이제 막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이 선수가 컨디션이 좋을 때도 수비력은 약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기재 선수가 여기서 뭐 알타마리와 경합을 했을 때 좀 밀린다, 돌파를 허용한다 라고 하면 당연히 김민재 선수가 뒤에 있기 때문에 이 이기재 선수가 조금 더 공격에 그냥 가담을 하고 아예 서령우 선수가 약간 내려오면서 3백처럼 운영이 되는, 그래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사실상 이 왼쪽 공간을 좀 많이 담당을 하는 거죠.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빌드업 전형을 만들고 역습에 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전형들이 사실은 클린스만 감독이 3월부터 지금 아시안컵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계속 다 활용을 해봤던 전형이에요. 서령우를 올리고 이기재를 약간 안쪽으로 미드필더처럼 들어오게 하는 이런 전형도 썼었고요. 서령우 선수가 그냥 3백처럼 운영되면서 김민재, 정승현, 서령우 3백을 만들면서 하는 전형도 종종 해봤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클린스만 감독도 아예 밸런스를 생각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밸런스를 어떻게 잡을지를 고민하고 있을 거니까 우리가 이 수비적인 밸런스를 다 잘 잡는다면 아무래도 우리 공격진이 손흥민과 황희찬,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뭐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는 두 명의 선수고, 이 선수들에게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이강인도 있고, 오프 더 볼 플레이를 잘 가져갈 수 있는 조규성이나 이재성, 그리고 패스를 보조적인 위치에서 공격해줄 수 있는 황인범, 이런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공격에는 사실 걱정이 없잖아요. 우리가 수비적인 밸런스를 잘 갖춘다면 압도적인 공격력에 더해서 안정감을 가져가는, 그래서 우리가 경기를 볼 때 불안함 없이 편안하게 승리하는 경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